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강원도 깊은 산골의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차체를 때리는 빗줄기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타이어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위태로운 비명을 질렀다. 운전대를 잡은 강지훈의 손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명품 수트는 찢어지고 더러워졌으며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렸다. 사이드미러 너머로 끈질기게 따라붙는 한 쌍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들은 지훈이 파놓은 함정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순간부터 그를 추격해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진성그룹의 냉철한 CEO로서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성공시킨 축하연에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무대였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그의 차는 끔찍한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그는 운 좋게 폭발 직전의 차에서 뛰어내렸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온몸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고, 파편은 그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가속 페달을 더욱 깊이 밟았다. 이대로 잡힐 수는 없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배후. 그 비릿한 미소를 짓던 동생 강민혁의 얼굴을 떠올리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추격 차량이 바짝 따라붙으며 그의 차를 옆에서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고, 지훈은 간신히 운전대를 붙잡아 중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충격의 차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엔진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속도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 산길에서 벗어나야 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빗줄기뿐이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지훈은 지체 없이 차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차를 버리고 숲으로 도망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가 숲으로 몸을 던지자마자 뒤따라온 차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냉혹한 금속성 빛을 뿜어내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숲속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비가 그의 상처를 파고들어 천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나뭇가지의 옷이 찢기고 피부가 긁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평생을 최상위 포식자로 살아온 그가 지금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냥감 신세가 되었다. 굴욕감과 생존 본능이 뒤섞여 그의 정신을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발밑이 푹 꺼지는 느낌과 함께 그는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희미한 불빛 하나를 보았다. 숲 저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등불 같은 빛이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향해 그는 진흙탕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한 뼘, 또 한 뼘. 그의 처절한 움직임은 곧 멈추었다. 그 불빛은 산 중턱에 외따로 떨어진 작은 초가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집주인인 윤설이는 창문을 두드리는 것엔 비바람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른 저녁부터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그때 멀리서 들려온 둔탁한 충돌음과 희미한 소음에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이 깊은 산속에서 밤늦게 들려올 소리는 아니었다. 혹시 산짐승이라도 다친 것일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설이는 낡은 기름 등잔에 불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세찬 비바람이 안으로 몰아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밖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집 앞 약초밭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검은 형체였다. 너무나도 놀란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모습은 위협적이기보다는 위태로워 보였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로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온몸이 피와 흙으로 뒤덮인 남자였다. 값비싸 보이는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다. 그녀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낡은 수레를 끌고 나왔다. 작은 체구의 그녀가 건장한 남자를 수레에 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남자를 끌어당겼고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남자를 수레에 간신히 올린 그녀는 낑낑거리며 집 안으로 그를 옮겼다.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눕히자 바닥은 금세 핏물로 흥건해졌다. 서리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할머니께 배운 대로 약초 상자를 가져와 지혈에 좋은 약초들을 꺼냈다. 그리고는 더러워진 옷을 조심스럽게 가위로 잘라내기 시작했다. 옷 아래로 드러난 몸은 처참했다.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박혀 있었고 온몸에는 크고 작은 자상과 타박상이 가득했다. 그녀는 우선 가장 위급해 보이는 옆구리의 상처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뜨거운 물에 소독한 작은 칼과 핀셋을 들고 그의 상처로 다가갔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은 없었지만 어릴 적부터 산에서 다친 짐승들을 돌보며 얻은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파편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몸을 뒤틀었지만 깊은 무의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깊숙이 박힌 파편을 모두 제거하고 상처를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 후 그녀는 빻은 약초를 상처 위에 두툼하게 올리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동여맸다. 다른 상처들도 마찬가지로 정성껏 돌보았다. 꼬박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그의 곁을 지켰다. 모든 응급처치가 끝나자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흙과 피를 닦아내자 비로소 남자의 본래 얼굴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깊은 눈매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깊은 고뇌와 지독한 고통의 흔적이 어려 있었지만 그 본연의 기품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서리는 잠시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 남자가 이런 모습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녀는 남자의 젖은 몸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다. 방 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서리는 그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초가집 안은 기묘한 평온함에 휩싸여 있었다. 한 남자의 처절한 도주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헤매는 듯한 꿈을 꾸었다. 불길이 그의 온몸을 삼키는 듯한 뜨거움과 얼음장 같은 배신감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끝없는 절망 속으로 떨어져 내리던 그 순간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감촉에 그는 잠시나마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등잔 불빛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인의 옆모습이 보였다. 정갈하게 따내린 머리카락, 오뚝한 콧날, 그리고 그의 상태를 살피는 진지한 눈빛.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비현실적이고 고요했다.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그 고요한 이미지를 뇌리에 새겼다. 그것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안식처였다. 밤이 깊어지고 비바람이 점차 잦아들었다. 서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남자의 곁을 지켰다. 그의 열이 오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정체도 모르는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도움이 절실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의 소박하고 따뜻한 선의가 죽음의 문턱에 있던 한 남자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다. 한편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강민혁이 와인잔을 흔들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신복이 서서 방금 전의 상황을 보고했다. 차량은 절벽 아래로 추락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강지훈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민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지긋지긋한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이제 진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터였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자신의 시대를 선포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그의 형이 지금 강원도 상골의 작은 초가집에서 한 시골 처녀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제 막 거대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의식이 돌아온 것은 낯선 감각 때문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쌉싸름한 약초 향기와 희미한 장작 타는 냄새.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보다 먼저 그를 깨운 것은 평생 처음 맡아보는 그 생소한 향기였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둡고 낮은 목재 천장이었다. 병원도 그의 펜트하우스도 아니었다. 야생의 본능이 경고등을 켜며 그의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에 절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다시 자리에 누운 그는 자신의 상태를 살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피에 젖었던 수트는 사라지고 대신 몸에 헐렁하게 맞는 투박한 면옷이 입혀져 있었다. 누군가 그를 치료했다. 하지만 누구이며 왜 그의 머릿속은 즉시 가능한 모든 위협 시나리오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때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든 여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지난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윤설이. 그녀는 지훈이 깨어난 것을 보고는 잠시 놀란 듯 멈칫했지만 이내 차분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의 뒤로는 인자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한 노파가 조용히 서 있었다. 설이는 그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죽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깨어나셨네요.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훈의 경계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두 사람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상처 입은 맹수처럼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노파가 그런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단 이거라도 들게. 빈속으로는 기운을 차릴 수 없는 법이야. 지훈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위장이 고통스럽게 요동쳤다.
생존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는 마지못해 서리가 내미는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입안으로 퍼지는 죽은 특별한 맛은 없었다. 그저 들풀과 곡물의 맛이 나는 지극히 소박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낮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곳이 어디인지, 저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탈출해 서울로 돌아갈 것인지. 하지만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약간만 움직여도 끔찍한 통증이 그를 덮쳤다. 그는 무력하게 누워 서리가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라주고 노파가 말없이 그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진정한 고통은 밤에 찾아왔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악몽이 그를 덮쳤다. 귓가를 찢는 폭발음, 시뻘건 화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며 비릿하게 웃고 있던 동생 강민혁의 얼굴. 그는 형을 향한 뒤틀린 질투심과 열등감을 감추지 않은 채 말했다. 형, 이제 모든 건 내 거야. 지우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는지 서리가 등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약초차를 건넸다. 마음이 안정되는 차예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은은한 차 향기가 지훈에 거친 숨을 조금씩 가라앉혔다. 그는 묵묵히 차를 마셨다. 이 낯선 여인의 친절은 계산되지 않은 것이어서 오히려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의 대가가 따랐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서울. 진성그룹의 회장실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형의 자리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지훈 회장이 개인적인 용무로 떠난 여행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대부분의 이사들은 슬픔을 가장한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을 눈치채지 못했다. 민혁은 형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충신들을 한직으로 밀어내고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는 언론을 통해 비통한 동생의 이미지를 퍼뜨리면서도 뒤로는 진성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산을 마침내 넘었다고 확신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질 터였다. 상골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지훈의 몸은 더뎠지만 확실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벽에 기대어 잠시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리의 일상을 말없이 관찰했다. 그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약초밭을 돌보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할머니를 살뜰히 챙겼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노동의 반복이었지만 그 속에는 고요한 활기와 생명력이 넘쳤다. 그것은 지훈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이었다. 그의 시간은 분과 초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모든 관계는 철저한 이해득실에 따라 맺어졌다. 그에게 휴식이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전략적 후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곳의 시간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서리의 친절은 아무런 조건도 없어 보였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서리의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있는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마당의 오래된 소나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 나무는 수백 년간 저 자리를 지켜왔지. 숱한 비바람과 폭설을 견디면서 말이야. 그녀는 지훈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쉬이 흔들리지 않는 법일세. 여기서 잠시 쉬어가게. 깊은 상처는 아물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노파의 말은 지훈의 가슴에 작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정체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한 그 말은 그가 잊고 있던 근원적인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존재여야만 했다. 약점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몸과 마음 모두가 부서진 채 이름 모를 노파의 동정을 받고 있었다. 그 굴욕적인 사실이 역설적으로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날 밤에도 지우는 악몽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화염과 배신의 기억 끝에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 자신을 내려다보던 서리의 고요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귓게는 노파의 나직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상처는 아물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그는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전과 같은 질식할 듯한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서울의 하늘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상처의 통증은 여전했고 복수를 향한 분노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평온함이 싹트고 있었다. 이곳의 고요함은 그에게 독과 같았다. 투쟁 본능을 무디게 만들고 복수심을 잠식하는 달콤한 독. 그는 이 평화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있었다. 그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했다. 모든 것을 되찾고 배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지만 지금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낯선 곳에 고립된 채 낯선 이들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강지훈의 첫 번째 목표는 외부와의 연락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그는 통제권을 되찾아야 했다. 자신의 제국이 배신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폭발 직전 차에서 뛰어내릴 때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맞춤 제작된 위성 휴대폰이 분명히 있었다. 추격전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그것만큼은 챙겼다고 확신했다. 그는 서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이 처음 발견되었던 장소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며칠간 내린 비에 모든 흔적은 씻겨 내려갔고 휴대폰은커녕 옷까지 조각 하나 찾을 수 없었다. 절망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의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이. 그는 서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자신을 발견했을 때 다른 물건은 없었냐고.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순진한 얼굴로 답했다. 아니요. 그냥 아저씨 혼자 쓰러져 계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건 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떤 거짓도 담겨있지 않았다. 지우는 깨달았다. 그는 이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이름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이러한 무력감은 그에게 생소하고 굴욕적인 감정이었다. 전화 한 통이면 수천억 원을 움직이고 한마디 말로 거대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초가집에 갇혀 낯선 여인이 주는 밥을 먹고 그녀가 가져다 주는 약초로 연명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강제적인 휴식은 그에게 주변을 둘러볼 시간을 주었다. 그는 서리의 삶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같이 산에 올라 희귀한 약초를 채취했고 저녁에는 그것들을 정성껏 손질하여 말렸다. 그녀의 손은 흙이 묻고 거칠었지만 약초를 다루는 손길은 섬세하고 노련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며 웃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낡은 책을 읽었다. 어느 날 장날 서리는 자신이 말린 약초들을 팔기 위해 읍내로 나갈 채비를 했다. 지우는 동행을 자처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도 했지만 바깥 세상과 접촉할 기회가 필요했다. 읍내는 작고 평화로웠다. 서리는 약재상에 들러 약초를 팔려 했지만 주인의 태도는 고압적이었다. 그는 서리가 가져온 약초의 품질을 깎아내리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 서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그녀의 뒤에 서 있던 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정도 품질의 백화수호는 서울의 경동시장에서도 그 값의 3배는 받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약재상 주인은 웬 부상당한 행색의 남자가 끼어드는가 싶어 인상을 썼지만 지훈의 예리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게다가 저쪽의 자초는 색이 선명하고 뿌리가 굵어 최상급인데 그것을 다른 잡초와 섞어값을 매기는 건 상도위에 어긋나는 것 아니오. 그의 막힘없는 지식과 날카로운 지적에 약재상 주인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결국 지훈이 제시한 합당한 가격에 약초를 모두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 서리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편 서울의 진성그룹 본사 비서실장 김도식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지훈 회장의 사고사 발표를 믿지 않았다. 누구보다 회장의 치밀하고 신중한 성격을 잘 아는 그였다. 그렇게 허무하게 사고로 목숨을 잃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회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내용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강민혁 부회장. 아니 이제는 회장 직무대행이 된 그가 김 실장을 호출했다. 민혁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김 실장에게 파격적인 승진을 제안했다. 김 실장, 그동안 형님 밑에서 고생 많았소. 이제 내 밑에서 더 큰 일을 해봐야지 않겠나. 그것은 회유이자 시험이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거절하면 반역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었다. 김 실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제안이십니다. 새로운 회장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민혁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에 차가운 감촉에 속으로 치를 떨었다. 그는 민혁의 감시망 아래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반드시 강지훈 회장의 행방을,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이 모셨던 주군에 대한 마지막 충이었다. 그날 밤부터 김 실장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보안팀에 신뢰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을 통해 그날 밤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대부분의 영상은 삭제되거나 조작되어 있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강지훈 회장의 차를 맹렬하게 추격하던 2대의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 차량들이 강원도 방향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김 실장은 또한 회장의 시기에 내장된 비상추적 장치에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을 확인했다. 신호는 강원도의 외딴 국도 위에서 끊겨 있었다. 경찰은 단순 추락사고로 종결했지만 김 실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지도 위에 신호가 끊긴 지점을 표시했다. 그곳은 깊은 산으로 둘러싸인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희망은 희미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산골 마을에서의 시간은 지훈의 날카로운 경계심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서리가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를 돌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그저 그를 아저씨라고 부를 뿐이었다. 하지만 서리의 마음속에도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그가 약재상에서 보여준 모습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과 기계가 아니었다.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는 흐트러짐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다. 가끔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조난자가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 침묵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 어느 저녁, 지훈은 서리가 낡은 의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심코 물었다. 그런 낡은 책으로 의수를 배우는 거요. 서리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책이에요. 도시의 의술과는 다르겠지만 산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요긴할 때가 많아요. 그녀의 대답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외의 가치는 무시해왔다. 하지만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거나 가져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가치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혼란을 가중시키면서도 동시에 묘한 끌림을 느끼게 했다. 그날 밤 지우는 김 실장이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는 확신에 잠 못 이루었다. 그리고 김 실장은 실제로 위성 지도를 보며 강원도 산악 지형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 한 점을 멈추었다. 회장의 마지막 신호가 잡혔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였다. 그는 내일 당장 그곳으로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한편 지우는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서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느끼는 이 낯선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고뇌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지훈의 몸에 난 상처들은 눈에 띄게 아물어갔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극심한 통증도 점차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리며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그의 내면을 좀먹는 독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서리가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의 상처를 살피고 약초를 갈아 새로 발라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늘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지우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랐다. 비서들의 보좌는 연봉의 대가였고 의사들의 치료는 막대한 병원비의 대가였다. 하지만 서리의 보살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서리는 평소처럼 그의 옆구리에 있는 가장 깊은 상처의 붕대를 풀고 있었다. 상처는 이제 흉터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 흔적은 끔찍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소독된 천으로 흉터를 닦아낼 때 지우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는 폭발의 순간과 함께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그와 이복 동생인 민혁을 경쟁시켰다. 한 번은 사소한 실수로 큰 프로젝트를 망칠 뻔했을 때 아버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내 놈의 나약함이 진성을 망칠 것이다. 민혁의 반만이라도 닮아보아라.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고 그 상처는 어떤 치료로도 아물지 않는 깊은 흉터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본 서리가 나지막이 물었다. 많이 아프세요? 지우는 대답 대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비치고 말았다. 몸의 상처는 언젠가 아물겠지. 하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렇지 않더군. 그의 목소리는 씁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리는 잠시 그의 말을 음미하듯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마음의 상처는 좋은 기억으로 덮어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라고요. 그녀의 말은 교과서적인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믿는 바를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꾸밈 없는 진심이 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 흔들어 놓았다. 그날 밤 산에는 또다시 비가 내렸다. 거센 빗줄기는 낡은 초가집의 지붕을 두드렸다. 갑자기 집안에 모든 불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낡은 전선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서리는 익숙한 듯 더듬거리며 초를 찾아 불을 밝혔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자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정막을 깬 것은 서리였다.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를 따라 처음 약초를 캐러 갔던 날, 멧돼지를 만나 나무 위로 도망쳤던 이야기, 반딧불이를 병에 가득 담아 방 안을 밝혔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소녀의 소박한 추억담이었지만 지우는 그 이야기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촛불 아래에서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야기에 몰입한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입계는 해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낯선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이 평화로운 순간, 이 순수한 온기를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소유욕이었다. 집착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돌아가서 되찾아야 할 것은 단순히 회사나 돈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은 어쩌면 이런 종류의 평온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치열한 경쟁과 배신, 가면을 쓴 인간관계에 지쳐버린 그의 영혼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안식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안식의 중심에는 바로 윤설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구원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집착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재의 삶에 집중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예시하기에 귀를 기울였고 서리가 약초를 다듬는 것을 돕기도 했다. 그의 손은 서리와 펜 대신 흙과 풀을 만지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노동의 가치와 수고로움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서리와 할머니, 그리고 지훈,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식사를 했다. 지훈에게 가족과의 식사는 언제나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아버지의 엄격한 눈초리 아래 민혁과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에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이곳의 식탁은 따뜻하고 정겨웠다. 그는 서리가 할머니를 위해 부드러운 반찬을 집어드리고 할머니가 그런 서리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평범한 가족의 온기였다. 그는 이 식탁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긴 셈이었다. 어느 날 지훈은 헛간 지붕의 한쪽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서리가 애써 모아둔 약초들이 비에 젖을 것을 염려했다. 그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즉석에서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은 여전했다. 그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법 그럴듯하게 구멍을 막아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지붕에서 내려온 그를 보며 서리는 고마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른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저 혼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지우는 그저 말없이 수건을 받아들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도움을 주고 순수한 감사를 받는 경험은 그에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의 강민혁은 광활하고 텅 빈 식당에서 홀로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축하해줄 가족도, 진심을 나눌 친구도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야망과 의심만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얻은 권력의 정상은 이토록 차갑고 외로운 곳이었다. 그는 문득 형의 빈자리를 느꼈지만 이내 그 나약한 감정을 지워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잠자리에 누웠다. 더 이상 악몽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리의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물어가는 옆구리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육체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새로운 상처가 생겨나고 있었다. 이 평온함을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주는 상처. 복수를 위한 그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되찾는 여정이 아니라 이 소중한 안식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상골 마을에 찾아온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했다. 변화의 첫 징조는 읍내 장터에서 돌아온 서리의 얼굴에 묻어난 작은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저녁상에 둘러앉아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읍내에 못 보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차를 타고 와서는 길을 묻는 척하며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찾아온 자들이었다. 강민혁이 보낸 사냥개들. 그가 누리던 짧은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이 고요한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서리와 그녀의 할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태도는 다시 예전처럼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툇마루에 앉아 한가롭게 햇볕을 쬐지 않았다. 대신 집 주변의 지형을 살피고 유일한 진입로인 산길을 끊임없이 주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향한 분노와 서리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결의가 뒤섞여 들끓었다. 위협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며칠 뒤, 등산객으로 위장한 낯선 남자 한 명이 산길을 따라 올라와 서리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물을 좀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지우는 재빨리 헛간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본능이 저 남자는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남자의 눈빛은 주변을 탐색하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다. 서리는 순박해 보였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캐묻는 듯한 질문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남자는 이 근처에서 사고로 실종된 사람을 찾고 있다며 지훈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남자를 보았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척하다가 태연하게 반대편 산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며칠 전에 비슷한 사람을 저쪽 능선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순진한 시골 처녀의 얼굴에서 어떤 단서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사라졌다. 남자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지우는 헛간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리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외부와 연락해야만 했다. 김 실장. 그의 유일한 충신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통화 기록은 즉시 추적될 것이고 그들의 위치는 완벽하게 노출될 터였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며칠 전 약초를 캐는 서리를 따라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때 보았던 낡은 산림감시 초소가 떠올랐다. 그곳이라면 혹시 낡은 비상 전화선이라도 남아있을지 몰랐다. 그는 서리에게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집을 나섰다. 달빛조차 없는 숲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처음 이곳으로 도망쳤던 그날 밤처럼 필사적으로 숲을 헤쳐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반격을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눈앞에 허물어져가는 낡은 목조 건물이 나타났다. 산림감시 초소였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썩은 나무 문을 부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두꺼운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벽에 붙어있는 낡은 비상 전화기를 찾아냈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아무런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다. 역시나 죽은 회선이었다.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계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전화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계는 단순한 명품이 아니라 각종 비상 도구가 내장된 특수 제작품이었다. 그는 끊어진 전선을 찾아내어 능숙하게 연결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신호음이 들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김도식 실장의 비상 연락망이었다. 같은 시각 김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가 보낸 사람들이 강원도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절망감이 그를 짓누르던 순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암호화된 비상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꿈에서도 그리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김 실장,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김 실장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지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는 듯 용건을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놈들이 내 주변까지 좁혀왔어. 당장 움직여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냉철하고 단호했다. 지훈은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즉시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알파와 베타 계좌를 동결하고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한 비공개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강민혁이 가장 아파할 곳부터 건드리는 거다. 그리고 내가 빠져나갈 안전한 퇴로부터 확보해. 그의 잠자고 있던 전략가의 두뇌가 다시 포효하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그의 모든 명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다. 퇴로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십시오. 지훈은 대답했다. 아니, 직접 오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 우선 주변에 연막을 쳐서 놈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일사불란하게 방역의 첫 단추를 꿰었다. 통화를 마친 지훈은 새벽이 오기 전에 서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등잔불 아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서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밤새 잠도 자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참을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그녀의 순수한 걱정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이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곧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서리의 눈을 마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하군. 그리고 고맙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훈은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추격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더 이상 그는 쫓기기만 하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이 외딴 산골의 피난처에서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었다. 방역의 서막이 올랐고 고요했던 이 성역은 곧 폭풍의 눈이 될 운명이었다. 김 실장과의 통화 이후 강지훈은 다시 예전의 냉철한 기업 사냥꾼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무력한 도망자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방역을 준비하는 지휘관의 예리한 결단력이 번뜩였다. 그는 김 실장에게서 신호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다가올 전투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의 결심이 굳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리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이 평화로운 성역에서의 시간은 이제 곧 끝날 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삐걱거리는 툇마루의 감촉, 처마 밑에 매달린 마른 옥수수, 그리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영이 냄새까지. 무엇보다 그는 서리의 얼굴을 자신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녀의 미소, 걱정스러운 표정, 약초를 다듬던 진지한 손길까지 그 모든 것을 한편 서울에서는 김 실장의 계획이 은밀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의 감시망에 역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강지훈 회장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목격되었다는 거짓 제보. 제주도에서 그의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조작된 기록. 강민혁은 이 보고를 받고 혼란에 빠졌다. 그는 형이 죽었다고 확신했지만 만에 하나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민혁은 즉시 추격조의 일부를 부산과 제주도로 급파했다. 그의 신경질적인 지시에 부하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주력 일부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면서 강원도 상골의 감시망은 자연스럽게 헐거워졌다. 김 실장의 교란 작전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집요하고 잔인한 2명의 추격자는 그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들은 강지훈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 지역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훈은 떠나기 전 서리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뒷마당에서 밤하늘을 보고 있는 서리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이것만은 알려야 했다.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나는 곧 이곳을 떠나야 하오.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서. 서리는 놀란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어렴풋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소. 약속하지. 그때가 되면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말해주겠소. 그 약속은 밤공기 속에서 무겁게 울렸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맹세이자 그녀의 온기에 대한 그의 유일한 보답이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날 밤 위험이 문을 두드렸다. 미끼를 물지 않았던 2명의 추격자가 마침내 서리의 집까지 샅샅이 뒤지며 올라온 것이다. 지훈은 그들의 접근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는 즉시 서리와 할머니를 깨워 상황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낡은 지하 저장고로 그들을 피신시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지 마시오. 소리도 내서는 안 돼요. 서리와 할머니가 숨은 것을 확인한 지훈은 아궁이 옆에 놓여있던 단단한 참나무 장작을 집어들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잠들어 있던 야수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2명의 사내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집 안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 회장님, 여기서 숨바꼭질은 그만하시죠. 지훈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낡은 집의 구조가 손바닥처럼 익숙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움직여 한 놈의 등 뒤로 접근했다. 남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려는 순간 지훈의 손에 들린 장작이 그의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비명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남은 한 놈이 놀라 총을 꺼내려 했지만 지훈은 그보다 빨랐다. 그는 바닥을 굴러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지훈은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끔찍한 고통에 남자의 숨이 멎었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그것은 막싸움이 아니라 먹잇감의 급소를 노리는 포식자의 정교한 사냥이었다. 걱정을 이기지 못한 서리가 저장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자신이 돌보던 온화한 아저씨가 아니었다.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는 냉혹한 남자. 그의 몸에서는 사람을 압도하는 살기와 위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저것이 저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쓰러진 두 남자를 재빨리 밧줄로 묶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김 실장에게 연락했다. 상황 종료 델타 지점에서 픽업을 요청한다. 지금 당장. 그는 전화를 끊고 서리가 숨어있는 저장고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자 그의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모두 함께 죽는 길이었다. 떠나는 것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서리에게 다가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를 믿어라. 반드시 돌아올 테니.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김 실장이 보낸 검은색 밴이 약속된 장소에 소리 없이 도착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작은 초가집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차에 올라탔다. 서리는 그가 사라진 어둠을 향해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의 재킷이 들려 있었다. 집 안에는 2명의 불청객이 기절해 있었고 그녀의 평화롭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던 그의 약속이 그녀의 심장을 지켜주고 있었다. 강원도의 깊은 상고를 빠져나온 검은색 배는 어둠을 뚫고 쉼없이 서울을 향해 달렸다. 강지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고요한 자연의 풍경이 사라지고 익숙하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도시의 불빛들이 시야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김도식 실장은 그동안의 상황을 압축하여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주군을 다시 만난 안도감과 앞으로의 전투에 대한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상골에서의 자신을 완전히 지워내고 있었다. 덥수룩했던 수염을 깎고 길었던 머리카락을 잘랐다. 투박한 면옷 대신 김 실장이 준비해온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수트를 입자 그의 모습은 완벽하게 예전의 냉철한 CEO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위험해져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강인함이 그의 전신을 감돌았다. 그들의 새로운 아지트는 서울의 낡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눈에 띄지 않는 오래된 오피스텔이었다. 김 실장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이곳은 외부에서는 평범한 사무실로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다. 이곳이 바로 강민혁의 제국을 무너뜨릴 비밀 전쟁의 지휘본부가 될 터였다. 지우는 방의 중앙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의 숲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김 실장은 강민혁이 그동안 저지른 만행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민혁은 지훈이 공들여 추진하던 신사업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었고 그 매각 대금은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훈의 사고를 담당했던 최진석 검사는 서둘러 단순 추락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강민혁의 부패 네트워크는 지훈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견고하게 뻗어 있었다. 지훈은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필요했다. 그는 김 실장과 함께 자신의 편에 설 수 있는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누구보다 회사의 재무구조를 꿰뚫고 있는 재무팀의 이정수 차장, 지훈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부당한 좌천을 견디고 있는 보안팀의 박철웅 팀장,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화벽을 뚫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천재 해커. 히드라, 지훈은 그들과 직접 접촉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만남은 인적이 드문 한강의 지하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 이정수 차장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지훈 회장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했다. 지훈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차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와 함께 진성을 되찾겠나? 아니면 이대로 썩어가는 것을 지켜보겠나? 그의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지훈의 귀환은 절망에 빠져 있던 충신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이정수 차장을 시작으로 박철웅 팀장과 해커 히드라까지. 그들은 기꺼이 지훈의 비밀 군대에 합류했다. 낡은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벽면은 강민혁의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을 분석한 차트들로 가득 찼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전략 회의가 이어졌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해커 히드라가 진성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는 강민혁이 새로 임명한 임원들의 컴퓨터에만 미미한 오류를 발생시켜 그들의 업무를 마비시켰다. 이로 인해 강민혁의 측근들은 무능한 인물들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것은 적의 전열에 균열을 내기 위한 작은 교란 작전이었다. 동시에 이정수 차장은 익명의 채널을 통해 피닉스 프로젝트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단서를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흘렸다. 아직은 작은 의혹 제기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시장에 강민혁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지훈은 정면 대결이 아닌 적의 발밑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했다. 거대한 댐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는 법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최진석 검사였다. 그가 법적인 방패가 되어주는 한 강민혁을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훈은 박철웅 팀장에게 최 검사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모든 과거, 모든 거래, 모든 약점을 샅샅이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썩은 사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벌레부터 찾아내야만 했다. 박 팀장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최 검사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지훈은 문득 상골마을을 떠올렸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을 볼 때마다 그는 서리의 집을 비추던 따뜻한 호롱불빛을 그리워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그 평온한 안식처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서리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미소는 이제 그의 복수심을 불태우는 또 다른 연료가 되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박철웅 팀장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최진석 검사가 지훈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직후 거액의 돈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은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나온 곳은 바로 강민혁의 유령 회사인 피닉스 프로젝트였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살인교사에 대한 대가이자 진실을 은폐한 대가였다. 지훈은 증거 자료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적의 가장 단단한 갑옷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이 균열을 어떻게 파고들어 적의 심장을 꿰뚫을 것인가. 그는 벽에 걸린 서울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진성그룹 본사와 대검찰청을 번갈아 응시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다. 강지훈의 방역 계획은 정교한 체스 게임과 같았다. 그는 상대방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보다 두세 수 앞을 내다보며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동생 강민혁 그 자체였다. 그는 누구보다 민혁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형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 그것을 감추기 위한 과시적인 탐욕과 오만함. 지훈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다. 작전의 첫 단계는 민혁의 탐욕을 자극할 거대한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지훈은 자신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극비리에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AI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었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진성그룹은 단숨에 미래 기술 시장의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지훈 자신과 은퇴한 2명의 원로 임원뿐이었다. 지훈의 지휘 아래 히드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위조된 암호화 데이터 조각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실리콘밸리, M&A 같은 민혁의 구미를 당길 만한 키워드들이 교묘하게 심어져 있었다. 히드라는 이 데이터 조각을 마치 실수인 것처럼 위장하여 민혁의 직속 IT 보안팀이 감시하는 서버에 유출시켰다. 다우체 첫 번째 조각이 놓였다.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훈의 충신인 이정수 차장이 다른 임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한 척 중얼거렸다. 강지훈 회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그 유령 프로젝트만 성공했어도 진성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이 소문은 사리부터 민혁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죽은 형이 자신 몰래 거대한 업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예상대로 민혁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형의 그림자를 지우고 자신이 더 뛰어난 경영자임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죽은 형의 위대한 유산을 가로채는 것만큼 완벽한 승리는 없었다. 그는 IT 보안팀을 닥달하여 데이터 조각을 해독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오만한 머릿속에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이 가짜 프로젝트에 정신이 팔린 사이 지훈의 팀은 최진석 검사를 향한 올가미를 조였다. 박철웅 팀장은 익명의 발신자로 위장하여 최 검사의 사무실에 작은 소포 하나를 보냈다. 소포 안에는 그가 강민혁에게서 돈을 받은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서, 사본과 함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일 밤 10시 그랜드 호텔 바로 혼자 나와라 라는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밤 최진석 검사는 불안에 떨며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지훈이 아닌 박철웅 팀장이었다. 박 팀장은 아무런 위협도, 회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 안에는 최 검사의 모든 비리 행각을 담은 원본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박 팀장은 나지막이 말했다. 협조하시면 이 서류는 사라집니다. 거부하시면 내일 아침 언론과 대검찰청으로 배달될 겁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비겁한 기회주의자인 최 검사는 결국 지훈의 편에 서기로 했다. 그는 이제 민혁의 방패가 아닌 민혁의 목에 칼을 겨누는 지훈의 말이 되었다. 며칠 뒤 최 검사는 내부 정보라며 다급하게 민혁에게 연락했다. 검찰 내부에서 진성그룹의 비자금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어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다. 그는 민혁에게 피닉스 프로젝트의 자금을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했다. 최 검사의 경고에 민혁은 조급해졌다. 그는 한편으로는 거대한 M&A 자금을 마련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야 했다. 그는 결국 모든 비자금을 한 곳에 모아 해외 조세피난처에 새로운 계좌로 옮겨 세탁한 뒤 M&A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것이 지훈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히드라는 몇 주간 피닉스 프로젝트의 모든 네트워크를 감시하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함정의 마지막 단계는 민혁 스스로가 완성했다. 가짜 AI 기업의 인수계약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는 비자금만으로는 부족하자 진성그룹의 자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한 번의 거래로 형의 업적을 뛰어넘고 자신의 시대를 열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그는 이성을 잃고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마침내 자금 이체가 예정된 밤이 되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모니터에 떠있는 해외 계좌 이체 확인 창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형을 넘어섰다고, 자신의 제국을 완성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상상 속의 형을 향해 조롱하듯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지훈의 아지트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히드라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성공입니다. 모든 자금이 하나의 계좌로 모였습니다.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지훈은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추적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차가운 냉정함만이 흐를 뿐이었다. 거만했던 악당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셈이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 마침내 닫히는 순간이었다.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컨벤션 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단상 중앙에 서서 비통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형 강지훈의 비극적인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자신이 그 유지를 이어받아 진성을 더욱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주주들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민혁은 형의 공식적인 해임과 자신의 회장 취임 안건을 상정했다. 이제 우리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인이 된 강지훈 회장님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컨벤션 홀의 거대한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호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수트, 냉철하고 예리한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군주처럼 천천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곁에는 김도식 실장과 보안 팀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단상 위의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다. 형이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홀 안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주주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로 여러분이 죽었다고 믿었던 강지훈입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지훈은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그의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바로 내 동생 강민혁의 손에 의해서. 그의 폭탄 선언에 호라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 저자는 가짜야, 형은 죽었어. 하지만 그의 발악은 지훈의 다음 행동에 의해 묻혀버렸다. 지훈의 신호에 따라 홀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훈이 산골마을에서 제압했던 2명의 추격자 중 1명의 자백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남자는 강민혁의 지시를 받아 어떻게 지훈의 채 폭탄을 설치했고 어떻게 그를 추격했는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또한 강민혁이 자신들에게 실패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영상이 끝나자 호라는 분노와 경악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였다. 이정수 차장이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강민혁이 어떻게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최진석 검사를 포함한 그의 부패 네트워크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민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단상 아래로 뛰어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보안팀장 박철웅이 막아섰다. 박 팀장은 민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부회장님, 이 건물의 모든 출구는 이미 통제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민혁은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지막 결정타는 최진석 검사가 날렸다. 지훈의 신호를 받은 최 검사가 컨벤션 홀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다른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최 검사는 굳은 얼굴로 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 씨, 당신을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민혁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의 마지막 자존심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지훈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내며 발악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강지훈,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넌 끝이야. 지훈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는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다. 네가 네 무덤을 직접 팠으니까. 그는 더 이상 동생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체포되는 강민혁의 비참한 모습은 전국의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지독한 피로감이 그를 덮쳤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지훈은 주주들 앞에 다시 섰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성그룹을 사랑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진성의 회장으로 복귀하여 썩어버린 모든 것을 도려내고 회사를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연한 의지에 주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왕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아닌 저 멀리 강원도 방향의 어두운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작은 초가집과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한 여인을 떠올렸다. 진정한 싸움은 끝났지만 그가 지켜야 할 약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이끄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강지훈의 귀환이 가져온 폭풍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민혁과 그의 공모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살인교사, 수천억 원대의 횡령, 뇌물공여 등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는 법정에서 초라한 죄수로 전락했고 결국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던 인물들 역시 모두 대가를 치렀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진성그룹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지우는 회장으로 복귀하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가장 먼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강민혁이 임명했던 모든 임원들을 해고하고 능력과 충성심을 겸비한 자신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의 개혁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그는 강민혁이 문어발처럼 버려놓았던 부실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회사의 핵심 역량에 다시 집중했다. 또한 투명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시는 총수 일가의 독단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의 행보는 과거의 냉철한 CEO와는 달랐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기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깨달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진성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지훈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두가 그의 화려한 부활에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지훈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틈만 나면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강원도 방향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김 실장은 회장실에 홀로 남은 지훈이 책상 위에 작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회사의 성공을 담은 사진이 아니라 산골 마을을 떠나기 전 몰래 찍어둔 이름 모를 들꽃 사진이었다. 김 실장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변하는 게 당연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판단한 날, 지훈은 김 실장에게 회사를 잠시 맡기고 긴 휴가를 냈다. 그는 요란한 수행원도, 값비싼 헬리콥터도 마다했다. 대신 그는 평범한 세단 한 대를 직접 몰고 홀로 강원도로 향했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그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 길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찾으러 가는 순례길과도 같았다. 익숙한 산골 마을 입구에 도착한 그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공기, 맑은 시냇물 소리, 그리고 지저귀는 새소리. 그 모든 것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는 마침내 기억 속에 작은 초가집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약초밭에서 묵묵히 허리를 숙이고 있는 서리의 모습이었다. 예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수천억 원의 자산도,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라는 직함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심장은 오직 저 여인을 향한 깊은 평온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리 씨. 그의 목소리에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올 사람이 왔다는 듯한 차분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옷에 닦으며 일어섰다. 극적인 재회의 눈물이나 요란한 환호는 없었다. 그들의 재회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산과 강물처럼 조용하고 깊었다. 그들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쫓기는 신세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았는지. 그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서리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동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한 남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뿐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지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했다. 나는 서리 씨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게 아니오.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났소.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의 시간 속에서 함께 살고 싶소. 그는 서울의 화려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겠다고 고백했다. 서리는 대답 대신 자신의 흙 묻은 손과 그의 깨끗한 손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진성그룹의 회장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녀가 구해줬고, 그녀가 돌봐줬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지우는 서울과 상고를 오가며 생활했다. 서울에서는 진성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지만 산골 마을에 돌아오면 그는 그저 서리의 곁에서 약초를 다듬고 낡은 지붕을 고치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그의 집착은 이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보듬어주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변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리가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성공과 부가 아닌 바로 이 평범하고 따뜻한 순간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지독했던 악몽은 끝나고 두 사람의 인생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